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6 공공경제론 제11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의 주제는 재분배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배 이론에 대해서, 소득 분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11장에서는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도 살펴보고 조세는 어떻게 하는지, 정부 지출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세 중에 하나인 근로 장려세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빈곤선, 재분배 정책을 위한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배 정책이란 사법은 redistribution 그랬잖아요. 제가 배분, 분배, 재분배 이 개념으로 이야기했는데 물건을 만들기 전에 자원을 배분하는 거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resource allocation. 이거는 income이 이미 분배에 income과 같이 땅을 가진 사람한테 지대를 노동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임금을 이렇게 분배하는 걸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빈부격차 심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거는 redistributio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 용어 사전에 보면은 한 사회 내에서 계층별 또는 집단별로 나타나 있는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불균형적 분포를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재정리,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재분배, 이미 분배가 된 거를 그것이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에 맞지 않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는 거를 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진세 제도가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 우리가 다루게 될 이런 것들이 다 재분배 정책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영어로는 redistribution of wealt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taxation, 세금, monetary, 화폐 정책, welfare, 복지 정책, nationalization, 요거는 국유화 정책이에요. charity는 자선 정책, 뭐 이런 것들 들어. 이러한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가 강제력을 통해서 많이 가진 자에게 세금으로 사실상 뺏는 거죠.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 강제성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결국은 자기 능력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능력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득이든 재산이든 권리든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국가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굳이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개인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미국의 부자들은 스스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회 환원을 합니다. 굳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상도 대동계, 향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발적인 결사체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누진세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죠. 이것이 기본 논리가 되는 것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이라고 했어요. 정의론 또는 사회계약론.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짜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이 사회에 일을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지병이라고 불러요. 웰페어 디지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필요성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위험성은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먼저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 살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능력에 따른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을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계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겠죠. 누가 찬성하겠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능력이 부족한데 좀 같이 함께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을 pros, 반대하는 입장을 cons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캐피탈리즘에 찬성하는 의견들은 대부분 능력주의 이렇게 해야 발전한다. 성장주의자들이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분배주의자, 골고루 평등주의자는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cons,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입장을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또는 찬성하는 입장을 서로 절충한 것이 복지국가라는 거다. 웰페어 스테이트. 그래서 이 기반이 되는 것이 존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개혁론이지만 결국은 찬성론이든 반대론이든 자본주의의 최종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공산주의가 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 전체제에 사회복지제도를 깔아야 된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두텁게 깔자고 하는 입장은 이제 저 북부 유럽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삼국 이야기했잖아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최소한의 것만 깔자 하는 게 영미계 국가들인데 여기는 세금을 한 20%, 북부 유럽 같으면 50%까지 세금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를 두툼하게 까는 북부 유럽과 같은 나라들을 복지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살펴보시고 사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학 대사전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거는 두산백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웰페어 스테이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프로 앤 컨스가 있듯이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자본주의하고 반대가 되겠죠. 웰페어 스테이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서로 도와줄 때 오히려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게 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kills 인센티브를 하잖아요.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서로 일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복지병이 생긴다. 이런 입장이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절충하는 입장으로서 welfare state as a productive factor.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어? 아예 좌절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정책을 통해서 살려주면 그들이 오히려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productive, 생산성에 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복지가 단순히 깔아주기 때문에 어? 성장을 망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지 제도를 잘 갖추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지 말아라. 부자들이 돈 벌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 물이 떨어진다. 부자들이 돈을 쓰면 물이 떨어지듯이 낙수죠. 어,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합니다.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듯이 밑에 사람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강제로 세금을 누진세를 걷어서 부자들 걸 뺏지 말고 부자들이 뭘 하게 해야 돼요? 소비를 많이 하게 해라. 그럼 부자들 밑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고 서민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낙수 효과라는 개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면, 즉 최저임금을 높여주면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돼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입장이에요. 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 주도 성장이 진짜 가능할까? 실제 우리나라는 K자형으로 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대기업은 삼성하이너스는 돈 버는데 중소기업 망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K자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을 인상, 그 당시에 8천 원이었던 걸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린단 말이죠.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이 상승하였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는 옳지 않다.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성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많은 경제학자,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믿지 않고 이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만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무엇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가? 이거는 넘버원은 과학기술이에요. 새로운 혁신과 첨단 기술이 나올 때 지금 AI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와 반도체 산업 크잖아요. 새로운 기술 혁신이 결국은 경제 성장의 키지.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소득을 다 깔아주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 일 하지 않아도 주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등장한 개념이에요.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국가가 주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한국은행에서 찍으면 돈이 되지만 함부로 돈을 찍으면 그 찍은 만큼 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만 일어난단 말이죠. 실제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만큼 실물 경제만큼 화폐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화폐 경제만 많이 늘어나면 물가가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한테 월 10만 원을 준다고 해보세요. 연으로 따지면 120만 원. 그러면은 연간 6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우리나라 700조 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한 300조 원 되고 그중에 6, 5, 30, 5분의 1이 이걸로 들어가는 것이죠. 3분의 1이. 그리고 2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20조 원이에요.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반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3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80조 원인데 그럼 현재 사회복지 예산은 다 기본소득으로 쓰라는 얘기죠. 결국 이 기본소득을 하려면 돈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걷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어? 건전하고 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노는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애처럼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사는 국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런 논의를 했어요.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도 이런 논의를 했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짜의 위험 때문에 그래요. 공짜의 위험 때문에. 저 밑에 최극빈층,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 이렇게 일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기본소득이 가는 것이 많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밑바닥 3% 150만 명에 대해서 기초생계급여제도라고 있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이렇게 한다면 성장에 상당한 무리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반대론자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또는 국가가 원하는 그런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어? 그 일을 하면 그 대신에 그만큼 기본소득을 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 관련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으로 주는 기본소득이나 그리고 어떤 일거리를 주고 일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런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은 전 찬성하는데 무작정 공짜로 주는 기본소득은 반대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망했는가 생각해 보면 여기는 소위 좌파 정부가 포퓰리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인기 영합주의라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차 사줄게, 뭐 다 아파트 줘줄게.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어디서 그 돈이 생산적인 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정부가 돈만 찍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에 성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제로섬 게임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양한 일들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기본소득을 주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조세.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세금은 국가가 법에 따라서 어? 소득과 재산과 소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우리나라 세금은 25개로 중앙정부의 세금이 14개, 지방정부의 세금이 11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건 누진세,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해요. 이거는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부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뜯어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출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세금을 걷게 하고 누진세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텍스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걸 말해요. 세율이. 그냥 비례세로 해도 세금은 더 많이 냅니다. 10% 플랫 텍스, 즉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인데 그래도 많이 버는 사람이 비례세로 해도 더 많이 내요. 그러나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프로그레시브 텍스고 세율 자체를 더 높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진세, 소득세 부분에, 재산세 부분에 누진세 제도를 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부분에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10%만 매기는 비례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부자들이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역진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누진세 소득 기준이에요.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 24%, 그리고 1억 5천까지 35%. 저는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1억 5천, 3억 원까지는 38%, 5억 원까지는 40%,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소득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누진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그 자체로도 소득 재분배는 일어난 거예요. 꼭대기를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 밑에를 채워주는 정책이 재분배 정책이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분배 정책의 세 가지 큰 종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정책이 있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따로 한 시간 할 거예요.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 공공부조는 너무 가난해서 보험이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모두. 그러나 그 돈이 없는 사람, 완전 극빈층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험이 아니라 조세로 모두 도와주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인들만 위해서는 노인정책, 아동들을 위해서는 아동정책, 영유아 정책, 장애인 정책 이렇게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걸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다 줄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한테만 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울시의 이 오세훈 시장이 한번 자기는 무상복지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투표를 했었어요.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면접시험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는 보편적 복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건 선별적 복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무상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이 절감되지만 그러나 그 공짜 밥을 먹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게 되죠. 그를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스티그마가 좋은 글씨가 남게 되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할 필요 없어요. 모두 다 공짜로 점심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점은 요 낙인 효과가 없어지고 저소득층이 기분 좋게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반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것에 관한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좀 구분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복지를 얻고,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적체적으로 표준안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자치단체별로는 그 특성,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현실은 좀 부자 동네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근데 돈이 넘쳐나고, 가난한 동네에는 돈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국가가 내셔널 미니멈에 해당하는 최소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해주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다만 구체적인 집행은 각 지역의 사정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려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금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하면 너의 소득이 더 많아지게 해줄게.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일을 하는 사람한테 플러스의 세금, 즉 보조금을 주는 거를 부의 소득세제라고 해요. 그래서 역소득세 또는 역세율 소득이라고 해서 빈곤계층과 그 가족이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하게 만드는, 일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하게 만드는 정책이 부의 소득세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면은 그로스 입금, 자기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taxable income, tax paid, 이걸 마이너스니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600불을 줬습니다. 600불이라고 하는 거를 줘서 이 사람은 결국은 300불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해요. 일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 조금 보조금을 더 줘요.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900불 넘어가면 이때는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이고 요 6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900불하고 600불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부의 소득세다. 그래서 EITC 영어로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런 말을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해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뭘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좀, 예를 들면 여기가 900만 원 이하로 벌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줘요. 그러면 총 급여액이 장려금 받은 거, 내가 일한 거 플러스 장려금 받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혹벌이 가구는 3,200만 원, 그다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독 가구의 경우에 165만 원,
혹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빈곤선 마지막 논인데 어떤 것이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사회복지 정책을 하려면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선을 그어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를 도와줘야 돼. 그냥 주관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한번 긋는 거를 파버티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빈곤선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 수준이라고 그래서 라운트리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결국은 이념적으로는 이 이하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생계에 필요한 도시 생활에 필요한 꼭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빈곤선 설정에 대한 연구를 벤자민 라운트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버티 라인이라고 하는 파버티 스레시홀드 또는 파버티 라인이라고도 하고 국제적으로 볼 때는 아프리카 이런 데는 하루에 1불 1,500원이면 살아요. 그죠? 1,500원이면 사는데 그걸 이제 구매력으로 따져봐 가지고 우리나라는 1,500원으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살죠. 그것이 일종의 이것도 파버티 라인이 일별 최저임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absolute poverty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죠. 가난한 사람들만 다 있으면 자기가 가난한 줄 몰라요. 근데 주변에 부자들이 있는 걸 보면 그때 가난함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은 빈곤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빈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잘 사는가 못 사는가가 중요하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수준은 아프리카에 가면 다 귀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가난함을 느끼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비율의 50% 이하면 빈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빈곤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50%가 있으면 여기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중간 정도 이걸 중산층 이렇게 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여기서 이제 14% 정도로 걷는 거죠. 전체 인구의 14% 미터. 그리고 3% 미터는 극빈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빈곤한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 최저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가를 따져가지고 매년 따집니다. 최저생계위원회에서 따져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필요한 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어서 1인 가족, 뭐 7인 가족이 있지만 1인 가족당 아, 필요한 돈이 예를 들면 월별로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다 채워줄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요거 중위소득이 200만 원인데 60만 원 못 벌고 있는 사람 30%로 따졌죠. 그래서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최저생계비 급여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가족이 예를 들면 4인 가족인데 160만 원 이하를 못 벌고 있을 때 우리가 기초생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부분 중위소득에 있거나 요것 위에 요거보다 좀 더 높으면은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거기에는 또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분배 정책은 조세 측면에서는 누진세로 한다.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빈곤선이고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 달에 60만 원 못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면 돼. 나는 이만큼 소득이 없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나 또 이게 엄격하게 아무나 공짜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적용해서 하는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하준 교수라고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경제학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뭘 이야기했냐면 A well-designed welfare state can actually encourage people to take chances with their jobs, be more, not less, open to change.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디자인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도전적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서 행동하는데 이 사회보장제도가 안 갖춰져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 꿈이 딴 거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면 결국은 그 사회에 잘 설계된 복지 정책이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복지 정책을 퍼주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잘 디자인하는 게 well designed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사회복지 정책이 너무 퍼주기다 이런 거 안 돼요. 누구 특정한 계층한테만 몰려간다 이것도 안 돼요. 균형 있게 공정하고 적절한 그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서 그것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줄이고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저는 이게 국가가 못하니까 저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질의응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